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회귀 분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회귀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회귀 분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아마 통계학 시간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회귀 분석 또는 다중 회귀 분석이라는 용어에 조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통계학에서 다루는 회귀 분석 외에 라쏘나 리치 같은 벌점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약간 뭐라 그럴까요? 페널티를 주는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뒤에서 어렵지 않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벌점화가 들어가는 회귀 분석 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최신 회귀 분석 기법인데요.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오늘은 회귀 분석이 얼만큼 성능이 좋은지에 대한 지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아마 기억나실 텐데 우리가 목적 함수라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성능이 높다는 건 우리가 예측하는 값하고 실제 값하고 일치가 돼야 됩니다. 뭐 100%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가까워하겠죠. 그것을 우리는 로스 펑션, 손실 함수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회귀 분석에서는 그 로스 펑션 외에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핵심 지표. 이 핵심 지표들은 어떤 목적에서 회귀 분석의 성능을 보고자 할 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단순 선형회귀부터 복습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단순 선형회귀는 이 요인,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요인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잠깐만요. 예. 요것도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통계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거를, 뭐, 이 시간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수라는 말은 차원이라는 말하고 동일하고요. 또는 특성이라고 나중에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특성공학, 피처 엔지니어링, 특성공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에 쓰는 건데, 어쨌든 그때 쓰는 말도 차원이나 특성, 변수는 다 동일한 말이에요. 변수가 요 하나만 좀 알려드리고 수업 시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요인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변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좀 어렵죠? 이 한국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영어로는 요인은 팩터, 팩터스, 변량은 variable, co-variable 할 때 variable 이렇게 나눠지는데 한국말만 쓰자면 제가 핵심 알려드릴게요. 요인은 우리가 범주형 변수를 요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 성별, 뭐 국적, 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학력 수준 이렇게 나눈다면 범주형이죠. 별량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형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만 나이라든지요.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눠지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그냥 X 변수, Y 변수, 그냥 연속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별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선형회계 모델은 우리가 종합하자면 X하고 Y의 변수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직선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 예, 그 수치를 특정 수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 키가 크면 또 아빠 키가 크면 아이 키도 큰지 이때 키라고 하는 건 연속형이니까 예, 그 리글레이션 즉 회귀 분석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 용어를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면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X는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Y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를 부를 때는 요즘에는 원인 변수라고 불러요. 그냥 편하게. 그리고 Y는 결과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도 이제 통계학에서는 또 다르게 부르죠. X를 독립 변수라 부르고요. Y를 종속 변수라고 부릅니다. 네, 그 다음에 X는 설명 변수라고 부르고요. Y는 결과 변수라고 부릅니다. 다 같은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는 X는 입력 변수라고 부릅니다. Y는 출력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차이가 좀 있긴 한데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선형으로 직선의 관계로 X와 Y의 관계를 보자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뒤에서 이제 뭐 잔차, 오차, 정규성 이런 말씀 드릴 텐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실 이제 단순 선형 회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내용이라 보시면 되는데 단순 선형 회귀는 여기 말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가 예, 리니어 어떤 선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말 그대로 단순 선형은 1차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1차 방정식의 차원이란 뜻은 1차원이란 뜻은 우리가 하나 한 개 변수란 뜻으로 우리가 치환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차원은 변수니까요. 즉 우리는 x 변수를 하나 쓴다라는 거 우리가 이 의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밑에 보시면 y라고 하는 결과는 뭐 영어로 적혀 있다고 너무 좀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결과는 우리가 요 하나의 x 하나의 제 x 하나밖에 안 쓰였잖아요. 하나의 변수 x 변수 즉 원인이 되는 변수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 x가 독립 변수고요. y는 우리가 결과가 되는 종속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요 지금 식을 통해서 이 하나의 요 a라고 하는 요 알파라고 하는 요 하나의 이게 뭐냐면 곱하기가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수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a가 뭐냐면 기울기예요. 기울기. 뭐의 기울기냐면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직선의 기울기. 자, 이때 직선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하나하나를 우리가 잠깐 이거 좀 바꿔볼게요. 레이저 포인터로 바꾸면 요 지금 까만색 하나하나가 지금 개별 사람의 측정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디비주얼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컨대 지금 부모의 키가 이 사람은 부모의 키가 밑에 이제 연속형 변수니까요. 뭐 100, 150이고 160이고 자신의 키도 한 160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특이한 경우죠. 아웃라이어처럼 보이는데 보면 부모의 키가 한 180쯤 되는데 자식의 키는 2m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하나하나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요 지금 빨간색이 새로운 값이라고 쳐볼게요. 요 값이 등장했을 때 대체적으로 자식의 키를 예측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요 하나의 직선을 이렇게 걷는 거예요. 예측선을. 그리고 요 직선하고 여기 까만 요 길이의 요 사이를 우리가 오차라고 합니다. 잔차라고 합니다. 이거 뒤에 좀 설명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요 선이 하나 그어지잖아요. 이걸 지금 직선으로 긋는단 말이에요. 직선으로 이렇게 긋죠. 이 직선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회귀 모델에서 우리가 곡선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죠. 예를 들면, 제가 만약 곡선으로 한다면 이것을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형광펜으로 잘 안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직선입니다. 자, 직선을 쓴다는 거는 곱하기예요. 수학에서는. 어떤 수치를 넣으면 그만큼 증가하잖아요. 곱하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예를 들면 요 지금 파란색 기울기가 이렇게 빨간색 요선일 때 예를 들면 색깔을 좀 바꿔서 이렇게 이 직선입니다. 제가 지금 긋는 게 녹색일 때 보다 파란색일 때 이 데이터의 값을 더 잘 대변해 줄 수가 있겠죠. 지금 원래 있는 요 파란색일 때. 요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 지금 식에서 보시면 그 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식에서 보시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게 여러분들은 컨셉으로 공부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식을 달달 외우시는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알려드리자면 잠깐만요.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y 결과값은 어떻게 도출이 되느냐?
그러니까 Y라는 게 결국 자식의 키예요. 만약에 부모의 키를 넣어서 자식의 키를 예측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결과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자식의 키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앞으로 내 자식의 키. 예. 그리고 X가 만약에 아빠의 키라고 가정해 볼게요. 원인이 되는 변수죠. 그래서 이걸 독립변수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자식의 키는 결과가 되는 예측값이니까 우리가 종속변수 또는 결과변수라 부릅니다. 자, 이때 앞에 붙는 좀 이 용어가 어려워요. 수학은 이렇게 용어를 어렵게 한 거야. 베타라고 합니다. B라고 생긴 거. 이게 아까 위에 곱하기 얘잖아요. A잖아요. 얘가 기울기예요. 기울기. 자, 기울기가 뭐냐? 한마디로 정리해 줄게요. 이 선의 기울기는 뭘 의미하냐? 변수의 영향력. 기울기가 크다는 거는 이 변수는 영향이 크다. Y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기울기는 영향력 하나만 계산이 되지만 만약에 변수가 여러 개를 생각해 보세요. x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라면 우리는 이 베타 값을 통해서 그 변수가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만약에 지금 이거는 1차 방정식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차원이 1차 방정식, 1차원 방정식, 변수 한 개잖아요. 2차 방정식, 만약에 변수가 두 개 이상이라면 만약에 첫 번째 x는 아빠의 키고 두 번째 x가 엄마의 키라면 자, 자식의 키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아빠의 키가 더 중요한 건지 엄마의 키가 더 중요한 건지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울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1차 방정식을 쓰는 단순 선형획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심플. 왜냐하면 제가 단순이라는 표현보다 단일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단일로 써놨는데 여러분들 자, 심플 리그레이션 x가 하나만 쓰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실제로 많이 쓰이지 않아요. 왜냐? 지금 이거의 가정은 y를 예측하는 데, 그러니까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원인이 딱 하나인 경우, 단일 원인인 경우, 그런 경우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일 원인이 없어요. 특히 사회과학은 더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 실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한다면 딱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개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개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우리는 실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따라서 X가 하나만 쓰여 있는 선형회귀 모형은 잘 없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중요한 건 1차 방정식에서는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는 건데 기울기라는 건 결국 영향력이다. 변수의 영향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단순 선형회귀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만 쓰인다라는 게 과연 좋은 거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는 굉장히 복합 다변한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합 다변하다는 거예요. 요인이 많다는 거죠. 예, 소위 다요인이에요. 요인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을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거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의 키를 예를 들면 부모의 키만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 만약에 설명력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뒤에서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설명력이라는 이 용어를 그냥 23% 가중치라고 우리가 생각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영향력 그냥 소위 다시 얘기한다면 부모의 키에서 우리가 어떠한 28% 정도 자식의 키를 설명하는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77%는 설명할 수 없는 요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소위 숨겨져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잠재 요인이라고 하는데 뭐 여하튼 우리가 하나의 지금 부모의 키 외에도 자식의 키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영양 성분도 있을 수도 있고 자녀가 운동을 하고 안 하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선형 회귀에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즉 단일 회귀 분석은 1차 방정식의 단일 회귀 분석은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쓰느냐? 바로 뒤에서 이제 설명드릴 기본적으로 다중 선형 회귀,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이션, 다중 선형 회귀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다중 선형 회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다중 선형 회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원인
아까는 단순 회귀는 x가 하나였으니까, 즉 한마디로 원인이 하나였던 거죠. 즉 우리가 단일 원인으로 y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단순 선형 회귀였는데요. 다중 선형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x가 여러 개인 겁니다. 자, x라는 말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원인이 여러 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x는 원인이잖아요. 즉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인 거죠. 두 개 이상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녀 키를 예측할 때 부모 키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자녀의 영양 상태라든지 얘가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어떤지, 예를 들면 뭐 얘가 운동을 얼마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키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실은. 그래서 걔네들을 다 넣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더 현실적인 우리가 예측 모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세상이라는 건요, 리얼 월드는 단순한 요인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하고 복잡하고 서로 섞여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딱 하나만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다중선형회계를 쓴다. 자, 뒤에서 이제 좀 중요한 개념들을 그래 설명을 할 텐데, 이게 단순 선형회계, 원인이 하나만 들어갔으면 모델이 복잡하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좀 편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모델을 여러 개를 쓰다 보면 이제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해결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아까 그 식이 좀 나와 있는데요. 잠깐만요. 잘 안 보이나? 자, 지금 식이 나와 있는데, 잠깐만, 이게 안 돼. 잠깐만, 식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 y는 우리가 결과잖아요. 자, x가 지금 여러 개 쓰여 있습니다. 하나, x 하나, x 둘. 자, 그 다음에 지금 샵으로 표시했는데, 원래는 n으로 표시합니다. 무한대 n. 즉, 무슨 말이냐면, x가 뭐, 둘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자, 여기서 x를 예를 들면, 아까처럼 자녀의 키라고 할게요. y를. 그러면 x는 1은 아빠의 키, x2는 엄마의 키, x3가 있다면, 예를 들면 운동 시간. 운동 시간도 운동을 많이 하면 키가 커질 수도 있잖아요. 뭐 엑스포는 우유 먹는 양, 뭐 이런 것들. 자, 그렇게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여기 W라고 하는 웨이트, 가중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중치는 아까 제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마디로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즉, 자녀 키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아빠 키가 차지하는 영향력, 엄마 키가 차지하는 영향력, 그 다음에 운동 시간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각각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뒤에서 좀 설명드릴 텐데, 이거 좀 가려져 있네요. 잠깐만. 그리고 화면 공유 조금만 제가 안 보이는 데다가 좀 밀어놓고, 잠깐만. 안 움직이네. 네, 화면 공유에 안 움직인다. 그냥 할게요. 자, 예, 그냥 일단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네. 자, 자, 지금 제가 만약에 그러면 정리하자면 선형회귀 모델이라는 거는 결국 x의 수가, 즉 원인이 되는 수가 하나면 단순 선형회귀고요. 두 개 이상이면 다중 선형회귀를 불렀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개체들,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에 이렇게 최적의 기울기, 즉 선을 긋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지금 만약에 똑같은 데이터인데 세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만약에 어떤 하나의 선을 그어서 이 점들의 거리가 좁으면 좁을수록 실제 값하고, 지금 여기서 이게 예측값이라는 이 선이거든요. 그리고 점들이 실제 값이죠. 자, 우리가 목적 함수를 배웠었는데 실제값과 예측값을 가장 줄이는, 소위 다시 말하자면 이 검은 점들의 사이를 가장 줄여주는 선을 하나 긋는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 1번, 여기 밑에 번호를 제가 달아놨어요.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제일 줄여주는 선이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3번이 제일 줄여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1번이 가장 줄여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요 최적의 요 기울기, 즉 선을 찾는 거예요. 요 값에서. 즉 한마디로 우리가 이 단순이 아니 죄송합니다. 선형회귀 모델에서 우리가 잠깐만요. 예. 선형 모델에서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 제가 좀 써드릴게요.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
자, 이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실제값하고 목적함수죠. 그러니까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인 거예요. 맞죠? 자, 여기서 실제값은 검은색 실제값이고요. 선은 하나의 지금 우리가 예측선을 그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여기 지금 제가 이 어떤 선을 긋더라도 100% 일치하진 않아요. 어쨌든 요 검은 실제 값하고 이걸 이 실제 값 사이에 줄여주는 예측값을 하나 긋는 건데 최적의 선을 어쨌든 오차가 발생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지금 요 까만색 요 사람하고 요 예측선하고 요만큼 차이가 발생하죠. 이거를 우리가 오류라고 안 하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residual 잔차라고 합니다. 잔차라고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잔차라고 합니다. 자, 잔차라는 게 뭐냐? 실제로 얘기하면 잔차라는 값은 오차랑 비슷한 거고요. 같은 말은 아닌데 개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잔차가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소위 모델이 실제 값보다 차이가 좀 있다. 즉, 얼마나 틀렸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 최적의 선형 모델은 뭐냐? 한마디로 잔차가 적은 거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저 요만큼 차이가 우리가 잔차라고 하는데 이 차이가 적은 선을 긋는 게 최적의 선을 긋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잔차를 하나 매번 어떤 하나만 기준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얘는 이만큼 차이 나고 얘는 이만큼 차이 나고 얘는 이만큼 차이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자, 그래서 가장 좋은 선형 모델을 찾는 거를 잔차가 적은 걸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잔차를 다 더합니다. 잔차의 합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오류를 다 더해서 하나의 값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좋은 예측 모델은 실제 값하고 예측 값하고 차이가 적어야 돼. 그 차이를 설명하는 걸 잔차라고 그래요. 실제 값하고 예측 요 선하고의. 근데 이 실제 값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 나는 잔차들을 요 차이를 다 합친다고요. 여기가 잔차의 합이라고 해요. 자, 잔차의 합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선택할 때 이 잔차의 합을 이용한 게 뭐냐? 이게 데이터를 얼마큼 잘 설명하는지에 대한 R스퀘어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마디로 R스퀘어라는 게 뭐냐?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네. 잔차도 중요하지만 이 R스퀘어라는 요걸로 우리가 모델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R스퀘어 값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너무 요 데이터에 너무 잘 맞춰져 있으면 실제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 데이터에만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요 데이터를 딱 긋는 예측선은 예쁘게 잘 그어지는데 실제 데이터를 넣으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과적합이라고 그러는데 R스퀘어 값 하나만 우리가 너무나 염두하게 되면 과적합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자,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 선형회귀는 잔차의 값, 합으로 우리가 모델을 선택한다. 잔차라는 건 오차다. 무슨 오차냐? 실제 값하고 예측 값하고 오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도 좀 중요한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아마 좀 처음 접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뭐 리글레이션이라든지 즉 주로 선형회귀 모델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들을 한마디로 머신러닝이라고 하거든요. 기계학습 알고리즘. 예,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선형회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머신러닝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절이 아니라 잘이죠. 잘 설명하고 예측하느냐. 이거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얼마나 설명력이 좋은지,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그러니까 실제 값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예측하는지, 이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에 나와 있죠. 모델의 적합성이라고 그래요. 모델의, 이거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모델의 적합성. 그러니까 모델의 적합성이 뭐냐?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예측하냐. 이거를 우리가 모델의 적합성이라고 한마디로 줄이면. 그러니까 최적의 모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최적의 모델을 얘기하냐면 통계학에서는 한 번만 계산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만약에 최적의 선을 찾는다면 1번 선이 최적이냐, 빨간색 2번 선이 최적이냐,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느 선이 더 최적이냐, 지금 잔차를 줄여주는, 이게 실제 값이라면 실제 값하고 이 거리를 가장 줄여주는 선이 1번이냐,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AI가. 여러분들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개념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때 이 모델의 적합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잔차, 소위 오차, 오차하고 잔차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잔차의 합으로 계산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빨간색에서의 잔차하고 요만큼의 차이 더하기 요만큼의 차이. 그다음에 요만큼의 차이. 3개니까 개체가. 사람이 3명이니까. 1번 모델은 1번 얘는 정확하게 예측했네요. 그다음에 얘하고의 차이, 얘하고의 차이. 이거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잔차의 합이 작을수록 설명력이 높은 거예요. 이것도 적어둘게요. 자, 여기 적혀 있죠?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잔차의 합이 제일 작은 선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한마디로, 잔차가 작을수록, 왜 잔차는 오차니까, 잔차의 합이에요. 잔차의 합이 작을수록, 예, 어떻다? 모델의 설명력이 높다. 자, 요 선에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1번 선, 파란색 선보다 2번 선이 훨씬 설명력이 높은 거예요. 얘는 하나밖에 못 맞췄지만, 얘는 뭐 오차도 없이 1번은 요 첫 번째 사람은 잘 맞췄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요 거리가 넓잖아요. 근데 2번 빨간색 선은 완전 일치하게 맞춘 건 없지만 요 차이가 좀 적죠. 이번에 파란색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2번 선이 좋은 거예요. 즉 설명력이 높은 거예요. 2번 선으로 만드는 게. 요 선을 찾는 게, 요 선의 기울기를 찾는 게 회귀 모델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이제 밑에 계산하는 방법인데 넘어갈게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근데 중요한 건 요런 식의 선형 모델에서는, 요런 모델에서는 보세요. 요 잔차의 합을 구하는 건데 지금 이 잔차라는 게 뭐냐면 실제 값이죠. 실제 값하고 요 지금 요 선은 예측 값인데 요 차이를 보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뭐가 영향을 미치냐? 딱 하나만 요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렵게 설명 안 드릴게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색깔을 써드릴게요. 녹색으로. 딱 하나 뭘 우리가 아셔야 되냐면 뒤에서 말씀을 길게 드릴 텐데 이상치, 이치라고 써버렸네. 이상치가 중요한 거예요. 이상치가. 여러분들. 이상치가 중요해요. 이상값. 이상치라는 게 뭐냐면 이상한 값인 거예요. 아웃라이어.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런 선의 오차를 줄여주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실제 값이 지금 이 파란색이 실제 사람의 값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실제 값이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 아이씨, 안 보인다. 잠깐만요. 여기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여기. 예를 들면 이게 사람이라고 쳐요. 아까 요 값이 똑같은 거를 쳐요. 요 사람. 이 사람은 이상값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그렇죠. 부모의 키와 자식의 키를 치면 지금 부모의 키는 150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 키가 2m 30인 거야. 이상한 값이잖아요. 이 값 하나 때문에 선이 오차를 줄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그어지겠죠. 예를 들면. 근데 이 사람은 흔한 사람이 아니라 특이한 사람이니까 이걸 빼고 사실 분석했는데 그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선형 모델에서는 이런 한계점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결국 우리가 모델의 적합성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얼마큼 잘 설명하는지 요 적합한 선을 선택하는 기준인데 잔차의 합으로 계산한다. 그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이상값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걸 좀 바꿀게요. 이상값이라는 거는 자, 왜 이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무조건 이거 외우러 가면 이상하니까. 자, 이 이상값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분포에서 크게 벗어나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 굳이 지금 예시가 갑자기 생각 안 나서 그런데 만약에 어, 좀 너무 특이한 예를 좀 들면 그렇지. 예전에 뉴스에서 이런 좀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다고. 그 예를 들면 작년에 실제로 교대 아시죠? 교대. 그러니까 설마 지금 우리 학교가 교대로 알고 들으신 분 없죠? 우리는 선생님이 될 수 없어요. 자, 하여튼 교대들이 있다고 보면 교대들이 수능 점수가 아니 수시 점수가 쭉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고 그때 보도했었냐면 모 교대는 뭐 수시 7등급도 들어갔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잖아요. 그 사람은 실제로 교대 합격선을 보면 보통 그거보다 훨씬 높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7등급 그 친구 한 명이 들어감으로 해서 마치 교대 모든 입학 수시 평균 라인이 7등급이처럼 생각한다고. 너도 나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외인 거야. 걔가 한 명 들어감으로 해서 데이터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빼줘야 됩니다.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회기선이 들어가게 되면, 요 선을 그을 때 요런 값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상치거든요. 요걸 이제 그 이상치인지 아닌지를 계산해 주는 게 있긴 한데 여러분들한테는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그런 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또 통계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있는데 거리를 통해서 계산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려우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다만 여러분들이 요 이상값 하나 때문에 만약에 선을 그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잔차를 줄여준 선을 지금 그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왜 이렇게 형광펜 안 바뀌냐? 만약 얘 때문에 지금 요 형광색 선을 하나 긋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얘 때문에 이 형광색 선은 전체 잔차를 다 고려해서 하나 그린다 치면 얘는 근데 얘 측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얘 때문에. 얘를 빼고 돌리면 요 원래 빨간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참 사실에 가깝게 하려면 이런 극단적인 값은 빼주고 돌리는 게 맞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얘 때문에 데이터를 설명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자, 이건 뭐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별 5개짜리. 이거는 뭐 5개라는 거는 반드시 중간고사에 출제가 될 것이다를 거의 지금 잔차 0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선형 회계 모델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저랑 실습을 하실 거라고. 실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요, 통계학도 마찬가지지만 출력을 하고 나면 값이 여러 개가 쭉 나와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스킬은 뭐냐면 코딩하는 스킬보다 이 값을 해석하는 스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모델이 얼만큼 정확한지 설명력이 있는지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다음에 만약에 설명이 낮다면 모델을 좀 수정해 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자, 선형 회귀 모델의 목적 함수입니다. 자, 목적 함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죠. 실제값의 차이. 즉,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적어야 제가 예측한 모델이 실제값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주는 게 핵심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첫 번째, 목적 함수를 최소화, 네, 줄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에러는 줄이는 게 좋고요. 무조건 줄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자, 여기 에러라고 붙는 게 있어. 에러는 줄여야겠죠, 당연히. 오차니까. 여기 밑에 보면 mean absolute error, mean square error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root mean square error 이런 것들 에러는 줄여줘야 돼. 오차는 줄이는 게 맞지 우리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R 스퀘어는 얘는 제 얘만 따로 표시해 줄게요. R 스퀘어는 잠깐만요. R 스퀘어는 얘는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설명력이 높다는 거야, 높은 게. 나머지 세 개는 줄여줘야 되는 거야. 낮은 게 좋은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낮은 게 좋음. 뭐 좋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낮을수록 모델이 어, 적합하다, 좋다, 잘 맞추고 있다, 예측력이 높다 보는 거고 얘는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자,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조건 외우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자, 제가 좀 어,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MAE는 Mean Absolute Error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약자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자, mean은 평균이잖아요. 그 다음에 absolute. 그러니까 이걸 왜 영어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할 거면 한국말로 하지. 자, mean은 평균이죠. absolute는 뭐예요? 순수한 그런 의미 아니고요. 절대값이라고 그래요. 평균 절대. 자, error는 오차죠. 그래서 평균 절대 오차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자, 이거 뭐냐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자, 모델이 예측한 값하고 그 다음에 실제 값 사이에 오차 차이 있죠. 오차. 아까 잔차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잔차, 오차. 오차에다가 절대값을 씌웁니다. 그 다음에 모두 더해서 이거를 더해요. 더해서 평균을 낸 거야. 그러니까 간단한 거야. 자, 지금 제가 오차가 요 선에서 잠깐만 옆으로 넘길게요. 지금 하나하나 요런 게 오차잖아요. 지금 이상치는 빼고 계산한다면 요 빨간색하고 요 파란색의 선, 요 차이들 잔차, 오차. 오차가 여기 있죠? 1번 오차, 2번 오차, 3번 오차 이런 것들. 얘를 다 더하는 거야. 그냥.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평해 보이지? 더한 다음에 평균을 냈으니까 이 모델의 오차는 평균적으로 평균값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거라고. MAR이라고 그래요. 죄송해요. MAE라고 그래요. 예. 자, 이거 근데 얘는 여러분들 특징도 하나 알아두세요. 잠깐만요. 얘는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해석이 용이합니다. 아까 왜냐면 절대값을 넣은 거니까. 자, 부호가 없기 때문에. 자, 얘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 제가 칸을 다 못 썼는데, 이거 장점 좀 알아두세요. 자,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장점은 뭐냐 하면, 아까 이상치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상치에 덜 민감.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만감 아니에요? 민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치라는 게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필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시간을 줄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GPT를 치거나 해도 안 나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차근차근 친절하게 인간 휴먼이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GPT 잘 안 나와요. 지금 배우는 것들을. 이제 학원에서 배우면 잘 가르쳐 줄 것 같지. 학원에서 잘 안 알려줘. 코딩만 알려주지. 자, 지금 보세요. 자, 돌려볼게요. 빨리 할게요. 여러분들 좀 지치니까. 자, 지금 만약 얘가 이상치인데, 지금 잔차를 다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구했잖아요. 자, 만약에 제가 이상값도 구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상치에 대한 잔차도 이렇게 구했어. 요 지금 차이가, 요런 게 잔차죠? 차이. 얘네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내니까, 이런 잔차에 대한 차이가 크더라도 평균을 내니까 얘도 줄어들겠지, 결과적으로 값이. 평균값으로 줄겠지. 그러니까 이상치가 있어도 평균을 넣는다는 건 조금 그거를 줄여주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까지 하고 싶게요. 두 번째는 mean square error라고 해요. 얘는 한마디로 빨리 얘기해 줄게요. 얘는 아까 같은 내용인데 스퀘어가 제곱이라는 뜻이거든, 영어로. 그러니까 실제 값과 예측한 값의 차이, 그러니까 잔차죠. 걔를 스퀘어 해서 제곱해서 예, 요 제곱근 요 있잖아요. 이게 두 배 제곱했잖아요. 제곱해가지고 더한 값의 평균이에요. 예, 복잡하죠. 자, 복잡한데 얘는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해줄게. 얘를 왜 쓰냐? 한마디로 오차를 제곱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오차를 제곱. 제곱을 하면 여러분들 자 제곱을 한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큰 오차가 있잖아요. 큰 오차에 더 큰 가중치를 주는 거야.
제곱을 하게 되면. 자, 예를 들면 제가 키가 있어요. 여기 키가 있고, 여러분들 뭐 180, 뭐 5도 있고, 예를 들면 160도 있어요. 이거를 제곱을 하면 185가 훨씬 더 커져. 160을 제곱한 것보다. 값이. 그렇죠? 오차가 더 큰 오차는 더 큰 가중치를 가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소위 틀린 오차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벌점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SA도 자주 써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큰 오차에 더 큰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얘가 아주 크게 틀린 값을 더 엄격하게 본다. 잠깐만요. 왜 안 보이냐? 그러니까 이 말은 큰 오차를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오차를 평균 내는 게 아니라 더 큰 오차는 더 크게 보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값이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하시면 다 나옵니다. 나중에. RMSE는 뭐냐면, 자, 이거는 제곱근을 평균해서 다시 제곱 오차를 한 거예요.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MSE,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제곱근 값을 다시 또 루트를 뒤집어 씌운 거야.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 줄게.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해 줄게, 이거는. 왜 이거 하느냐? 한마디로 단위를 표준화한 거예요, 이거는. 오차라는 게 단위가 서로 다를 수가 있다고. 그러면 원래 데이터의 단위하고 동일하게 표준화를 해준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집값 예측을 하는데 집값을 예측하는데 좀 오차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1,000만 원이라는 수치는 크잖아요. 1,000만이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예측 오차가 1,00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실제 값으로 표준화해 주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RMS,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만 고르시라고 하면 저 같으면 얘를 고릅니다. RMS. 그 정도로 이 오차는 즉 정리하자면 예측값과 실제값 차이를 가장 실제값에 근거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RMS를 씁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면 뭐 연봉 예측 모델에서 100만 원 차이가 났다. 실제값하고 예측값하고 그 100만 원이라고 하는 단위의 오차가 100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마지막 줄 MSA보다 이상치에 강하다, 로버스트하다는 뜻. 여기 로버스트라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통계학에서는 강건하다는 표현인데 이렇게 잘 흔들리지 않는다. 안정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로버스트.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R스퀘어입니다. R스퀘어는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결정계수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잠깐만. 이게 좀 판서가 이거 좀 장비를 좀 샀으면 좋겠어요. 이게 불편해요. 제가 뭐 어쨌든 간에 이 수업을 잘 가르치는 게 제 목적인데 잠깐만 쉽게 좀 가르치려면 판서가 왜 이렇게 안 움직이나 밑으로 인식을 못하는구나 이게. 잠깐만. 이거 답답해라. 자, 이건 결정계수라고 불러요. 결정계수.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종속 변수의 전체 변동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예, 그냥 적합성. 잠깐만요. 이거 좀 쓰고 싶다. 됐다. 한마디로 이야기해 줄게요. 종속 변수의 전속 변수가 결과 변수잖아요. 결과잖아요. 전속 변수의 전체 변동을 얼마나 잘 설명하냐. 이 말이 어려우면 딱 하나만 이해해 주십시오. 설명. 이게 핵심인 거야. 자, 뭐 종속변수 이런 얘기 모르더라도 설명력이라 표현해 우리가 모델의 적합성, 설명력. 자, R스퀘어는 우리가 결정계수라고 하는데 결정계수라는 용어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이게 뭐냐, 용어가 어렵다. 한마디로 설명력, 모델의 설명력이다. 자, 그래서 이게 뒤에서 나중에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이게 0과 1의 값을 가지거든요. R스퀘어는. 그래서 1에 가까우면 100%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델은 100% 설명하는 거야. 만약에 0에 가까우면 0인 거야. 0.5면 50% 정도 설명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X 변수가 Y 변수를 어떻게 설명하는 냐에 대한 값이에요, 결정계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왜 이렇게 목적 함수가 많냐? 이거는 우리가 이상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 다음에 모델을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이냐라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고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중에서 꼭 하나만 반드시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고 싶다 하면 자, 루트 민 스퀘어 에러 RMSE로 보통 설명을 제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값이 실제 오차값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중지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머신러닝 모델의 이 목적 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오늘 지금 선형외기 뒤에 이제 말씀을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 선형외기 모델의 장점하고 단점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델이든 간에 완벽한 모델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특히 이제 그 6주차 정도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완벽한 모델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관점을 가지는 모델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모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단점을 명확하게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선형외기의 장점은요. 자, 여기 지금 밑에 나와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장단점을. 그래서 선형외기의 장점은 모델이 간단해요. 간단하기 때문에 해석이 또 쉬워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빠르게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를 직관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선을 만드는 이유는 어떠한 예측에 있어서 이런 직선이라는 게 딱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쉽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상의 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직관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y는 0.5 x 플러스 10이라고 만약에 식이 있다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요 식만 보더라도 y라고 하는 거는 x가 0.5 증가하는구나. y가 1이 증가하면 x는 0.5 증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식만 보더라도 예측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반드시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단점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요. 직선이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형 관계를 전제로, 즉, 우리가 단점은 뭐냐 하면 직선이라는 게 자체가 단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데이터가 직선 형태가 아니라 복잡한 형태인 경우에는 곡선 형태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모든 걸 직선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측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설명할 뭐 KNN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가 다양한 곡선의 형태로 우리가 거리에 기반해서 경계를 짓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선으로 한다는 거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특히나 우리가 여러 독립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요. 우리가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중공선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이건 이제 회귀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 통계학 수업 들으셨나요? 이론으로? 우리 몇 학년 때 들었어요? 통계학은? 아, 그럼 좀 기억이 안 날겠네요. 혹시 다중공선상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중공선상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독립변수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예, 독립변수니까 원인이 되는 변수에 해당이 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이게 여러 변수가 사용되는 독립변수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만약에 x1, x2, x3라는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질병 뭐 암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x1이라는 변수는 예를 들면 하루 평균 흡연량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x2는 흡연 시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x3는 음주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지금 보시면 암이라고 하는 거는 x1, x2, x3 세 개의 변수로 만약에 이것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x1이라는 변수, 하루 평균 흡연 양이랑 x2라는 변수, 흡연 시간은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흡연 양이 많아지면 흡연 시간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즉, 이 경우에 이 두 변수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두 변수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걸 예측하는 데 있어서 비슷한 변수 두 개를 넣어버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과장되겠죠. 왜냐하면 흡연량이라고 한마디로 대표될 수 있는 변수가 두 개나 들어갔으니 저 두 개 모두 다 영향치를 가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른 변수, 뭐 음주나 이런 거에 비해서 흡연이라는 게 과장될 겁니다. 뻥튀기가 될 겁니다. 따라서 선형회귀 분석에서는 들어가는 변수가 비슷한 변수끼리 들어가면요. 저런 식으로 같은 의미를 가진 변수가 들어가게 되면 예측력이 망가집니다. 과장되니까. 흡연만 기를 때 강조가 되겠죠. 자, 이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가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런 다중공선성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자, 다중공선성 밑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리하자면 회귀 분석에서 사용된 모델의 일부 예측 변수가 즉 독립 변수가 x 변수죠. 자, 다른 변수, 또 다른 독립 변수 x 또 다른 x 변수와 상반도가 높으면 자, 지금 예시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같은 의미라면 x1은 하루 평균 흡연량, x2는 흡연 시간이라는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과장된다.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결국은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의 장점은 이런 아주 직관적이고 아주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지만 단점은 뭐 선이라는 것 자체가 예측 성능이 좀 저하될 수가 있어요. 실제 현상이라는 게 직선의 관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중공선성이라는 게 있어서 결국 이 다중공선성이 있다면 즉 두 변수끼리의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면 결국은 과장되기 때문에 예측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또 정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분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얘는 직선보다는 약간 곡선의 형태인데요. 이 곡선은 분류를 위한 곡선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 슬라이드에서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이름에 회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실은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회귀는 분류 모델에 가깝습니다. 예, 반드시 첫 번째 아셔야 될 겁니다. 이름에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로지스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보시는 이걸 우리가 로지스틱이라고 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자, 지금 보시면 이 직선의 관계를 예측선의 이 직선의 관계를 우리는 이렇게 로직 변환이라고 해서 로그를 뒤집어 씌워서 어려운 얘기 안 할게요. 곡선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S자 형태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가운데를 나눠서 자, 요 가운데 0.5죠? 예를 들면 0부터 1까지 있다면 y가 그러면 요 가운데 0.5부터 위는 다 1로 보는 겁니다. 1의 가능성으로. 그러니까 분류라는 거 0과 1을 분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5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1로 보는 거예요. 0.5보다 조금이라도 낮으면 0의 가능성으로 보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면 환자가 있어요. 1은 사망이고 0은 생존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산소량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산소량이 0.5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1은 생존이라고 치면 1은 생존,
0은 사망이면 0.5보다 조금만 높으면 일단 생존한다라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0.49, 뭐 이렇게 0.5보다 낮으면 사망 이런 식으로 다 보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연속형을 범주형으로 범주형의 어떤 확률로 지금 바꿔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 회귀 분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속 변수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 그러니까 방법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y 변수가 y 변수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y 변수가 연속형이냐 아니면 범주형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기준이 결정이 됩니다. 이때 y 변수가 범주형이어야 로지스틱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0과 1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자, 예. 나머지 해석하는 거는 선형회귀랑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종속 변수가 연속형이 아니라 연속형인 종속 변수를 0과 1의 숫자 안으로 가두는 거예요. 확률 안으로. 1이 되면 100%가 되는 거고요. 확률이니까 0이 되면 0%로 이 확률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수치로 예측하기보다 분류로 예측하는 게 사회과학에서는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직했냐, 실직했냐, 재직할 거냐, 이직할 거냐, 뭐냐, 구직했냐, 아니면 뭐 저기 뭐라고 그러죠, 뭐 개수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분할 때 분류를 많이 사용하겠죠. 예, 그래서 분류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자, 한마디로 여기 다시 중요하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종속 변수가 범주형 데이터여야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분류 예측을 수행할 때 쓴다. 그러니까 A에 속할 거냐, B에 속할 거냐를 계산할 때 쓴다. 확률로.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요 지금 원래는 선형 회귀 모델을 이렇게 선으로 만드는 거였어. 이렇게 예측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예측선을 지금 0.5를 기준으로 1과 0으로 이렇게 휘어버렸어요. 이렇게 휘어버리기 때문에 0.5를 기준으로 더 낮으면 다 0으로 치는 거고요. 0.5보다 위면 다 1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길 수 있도록 선을 휘어버렸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합니다. 네, 시그모이드 함수 여기 나와 있네요. 이름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시그모이드 함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뭘 선택할 때 시그모이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함수는 뭐냐 하면 로지스틱 모델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내용인데 쉽게 얘기하면 시그모이드 함수는 선을 S자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바꿔주는 거. 함수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어떠한 수학적인 방식으로 이걸 휘어버린 거야. 예, 그걸 우리가 함수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어떤 수학적인 걸 뒤집어 씌워준 거지. 뭐 그걸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적인 기능은 한마디로 다시 지금 반복하는데 중요하니까 결국 다시 말하자면 0 또는 1 이런 분류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연속형을 0과 1의 분류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수학을 통해서.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0과 1로 해석하게 되면 해석이 좋아요. 바꾸게 되면.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인데 자, 왜 좋냐? 한마디로 요약해 줄게. 어렵게도 하지 말고 딱 한마디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확률. 우리는 어떤 현상을 해석할 때 y는 뭐 A
플러스 AX 플러스 뭐 X2 플러스 베타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것보다 한마디로 간단히 설명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직할 거냐? 내가 뭐 구직할 거냐? 확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지. 당신이 구직할 확률은 지금 이 상태면 졸업 후에 당신의 구직할 확률은 89%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좋지. 그래서 확률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직 곡선으로 함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 더 얘기를 들자면 예를 들면 뭐 혈압 수치를 고혈압이냐 아니냐를 얘기할 때 혈압 수치를 연속종 수치로 예측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상태로 운동도 안 하고 뭐 저기 밤에 닭다리 먹고 하면 내일 나의 혈당 수치 아니 고혈압 수치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수치가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죠. 당신이 이대로 막 살면 당신의 몸을 이렇게 막 굴리면 그러니까 건강 행위를 잘 못하면 술 마시고 뭐하고 하면 당신이 내일 고혈압 걸릴 확률은 85% 이게 훨씬 나은 거죠. 해석하기에는. 예. 고혈압이라는 걸 그 분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고혈압이다 아니다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워낙 중요한 거라서 좀 40분까지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어, 아니 나도 지금 오후 1시부터 수업도 지릴 때 많거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근데 내가 지금 이게 중간에 끊으면 이게 좀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하나라도 좀 알려주고 가는 게 예, 그래도 내 역할이니까요. 좀 중간에 끊기가 좀 그래. 딱 40분까지 할게 7분 내가 압축해서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로지스틱 모델이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유용한지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와. 그 중에 하나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데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알 때 우리가 이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얼마나 유용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할 때, 쉽게 얘기하면. 자, 예를 들면 그냥 비가 오는 날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비가 온다면 오늘 비가 온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내가 우산을 가져가야겠죠. 그 우산을 가져갈 확률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그러니까 내가 비가 안 오는데 우산을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비가 오니까 온다는 걸 안다면, 자, if 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우산을 가져가야겠지.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립변수가 원인이잖아요. 즉, 독립변수라고 하는 이 원인이 주어졌을 때, 이 원인이 조건이란 말이야. 조건부니까. 자, 독립변수가 주어졌을 때, 자, 종속변수가 결과예요.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조건이 주어지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쵸?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논제를 많이 짤 수가 있는, 이런 게 다 연구 주제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팅가팅가 놀고, 이 수업을 안 듣는다면, 예를 들면, 결과, 나는 학점 이수하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과 사건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확률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뭐 구직할 확률, 이직할 확률 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자, 이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쓰인다. 유용하게.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주는 아주 유용한 모델이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더 하는 건데 좀 더 하는 게 원래 50분만이잖아요. 맞죠? 40분 마셔드릴게요. 자, 로지스틱 회귀 모델하고 그러면 기존의 선형 모델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씀만 좀 딱 드리고 깔끔하게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핵심적으로 다른 거는 우리가 제가 계속 재차 반복하는데 회귀 모델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모델을 우리가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Y 변수에 있어요. 이것만 알면 우리가 여러분들 코딩을 몰라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를 설계. 자, Y 변수가 결국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연속형이냐, 범주형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y 변수가. 자, 만약에 y 변수가 연속형이라면, 여러분들, 이거는 선형획입니다. y 변수가 범주형이라면 로지스틱이에요. 자, 요거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핵심만 말씀드려요. 로지스틱은 연속형일 수가 없어, y 변수가. 결과 변수가. 그러니까 결과가 범주로 나와야 돼. 이직이냐 실직이냐 뭐 이런 식으로 0과 1의 관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역할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 선형획이라면 뭘 알고 싶은 거냐면 내 점수가 정확하게 몇 점이냐 예측한다면 예를 들면 내가 한 학기 후에 나는 수업을 이만큼 들었고 과제를 이렇게 잘했고 교수님과의 눈 맞춤이 몇 번 있었고 등등등 다 했었을 때 네, 그러면 그 식으로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네, 이번 학기 마쳤을 때 100점 만점에 내 점수가 몇 점이냐 정확한 점수를 알고 싶은 거고요. 얘는 그게 아니라 확률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90점이라면 만약에 90점이 A 학점의 기준이라면 90점이 넘을 확률이 몇 퍼센트냐? 90%냐 80%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확률을 기준으로 특정 우리가 이 임계값, 그러니까 그 절단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설정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 이런 거를 선택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요. 잠깐만. 녹화 중지하고.